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그동안 좀 올랐던 것에 대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국면입니다. CPI 데이터를 받아들고 거기다가 고용지표까지 받아든 미국 증시인데요. 전반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나스닥 지수는 0.7%가량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무엇보다 간밤에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약간의 경계심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애플은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소폭 상승에 그치기는 했습니다만 여타 다른 기술주에 비해서는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점, 시총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이 차별점일 겁니다. 개별 종목들에 이어서 미국의 빅테크도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내일 정치적 불확실성을 걷어낼지 아니면 심화시킬지 굉장히 중요한 또 분수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늘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죠. 어제 증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제가 아니라 이번 주 증시라고 할 수 있겠죠. 월, 화, 수, 목의 흐름을 어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월요일에 급락 충격을 화수목 기간을 거치면서 만회하는 흐름이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엄청난 종목의 하락이 눈에 띄었죠. 2,400개가 빠졌던 충격. 그 다음 날 역대 최다 종목의 상승으로 만회를 했고요. 이후 수요일, 목요일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블랙 먼데이를 만회하려는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추세를 쭉 이어가줄 수만 있다면 2024년 그래도 유종의 미를 좀 걷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만 걸리는 것은 여전히 환율이 1,430원대 부근이라는 점. 월요일 이후부터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으나 어느덧 1,400원이 뉴노멀이 돼버렸다라는 점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좀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의 상승은 사실 선물옵션 만기 영향이 좀 컸을 겁니다. 일부 대형주로 엄청난 프로그램 자금이 집행됐다라는 점이고요. 이것은 되돌림의 여지가 좀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해주시죠. 시장에서는 한 주를 지나오면서 중국이나 금투세 폐지 확정 이슈라던가 아니면 여당의 탄핵 찬성 인물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쳐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는 그전 거래일 나스닥의 2만 돌파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겠죠. 아무튼 월요일의 하락을 쭉 만회해 나가는 흐름이 그동안 이어졌다. 이렇게 어제장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런 반등의 트리거가 됐던 것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당국 그리고 외항당국의 개입과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요. 주 중반에 중국의 부양책, 내수 중심의 움직임, 그러면 중국 관련한 소비 수혜 기대감, 혹은 중국의 통화정책 전환, 그러니까 중국의 부양책이 강경해진다면 우리도 옆에서 무언가 얻을 것이 있다라는 심리가 좀 바탕이 되어줬고요. 여당에서 다수 탄핵 찬성 기류가 있었다라는 점, 어제 장중에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와 함께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듯 했는데 그 변동을 극복하고 어제 오르며 끝이 나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이겠죠. 그리고 내일 또 탄핵안 표결 제2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까지를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 이슈도 긍정이었고요. 이번 주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도 지수 방어에 한 몫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이슈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반등의 트리거 낙폭 과대가 되겠습니다. PBR 0.8배선 PER 8배 정도면 글로벌 시장에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의 불확실성 등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일부의 안도도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월화 기간 동안 진행됐던 개인의 패닉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신용 물량이 정리가 되면서 수급이 굉장히 가벼워졌다라는 거죠. 매물 부담이 많이 없어지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늘어났다.
나왔다. 참 씁쓸한 면이긴 합니다만 가벼워진 수급 덕분에 일단 시장은 하방보다는 상승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흐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좋았죠. 코스피 시총 1위부터 9위권까지 모두 다 올랐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4% 빠졌는데 다른 종목들이 부진할 때 나홀로 잘 갔었기 때문에 네이버는 어제장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부터 외국인이 네이버에 대해서는 하루 빼고 계속된 매수였는데 어제장은 이제 매도 전환이 나타났고요. 4%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흔들리면서 IT 서비스 업종은 내렸는데 전기전자 업종은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바로 위에 1, 2, 3위 종목 덕분이었죠. 삼성전자가 3%, 하이닉스 2%, LG에너지솔루션이 7%. 당연히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총상위 대형주들의 선전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개별적인 섹터의 모멘텀도 있겠으나 어제는 선물옵션 만기일 영향, 삼성전자로 프로그램 엄청난 매수 유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길 청산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유의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들이 선물옵션 만기 수급 영향 플러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강하기도 했고 테슬라가 신고가를 기록했죠. 노스볼트사 파산으로 인해서 미국 내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LG 엔솔의 상승에 조금 보태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SAC 리서치에서 당장 IRA와 AMPC 보조금 축소 못할 거다. 어느 정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1, 2년 내 충격은 그리 없을 것이다. 이 보조금의 키워드를 달고 있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어제는 그런 것도 영향을 주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종목들의 강세로 인해서 지수가 올랐고 이것은 만기일과 개별 모멘텀 영향이었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고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편입 편출 관련 종목들의 시세는 빨간색은 오른 거, 파란색은 내린 건데요. 명확하게 갈리기도 했네요. 상승의 명분, 주요 섹터 어제 다 괜찮았죠. 반도체는 저가 매수 유입됐고 보조금에 대한 우려가 조금 감소했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 12월 10일까지의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서 AI 쪽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죠. 트럼프의 AI 규제 완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되면서 AI 쪽이 미국 내에서 올라서 어제 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어제 상승세가 있었고 바이오도요. 바이오도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어제장에 강했던 것은 기존의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보다 더 이슈가 된 게 비만 치료제나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바이오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서브 섹터에서는 신기술 테마의 양자 컴퓨터 유리기판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엑스게이트가 완전한 대장으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어제도 상한가 흐름을 나타났습니다. 자, 엑스게이트가 이쪽으로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다 보니까 HVM 이렇게 양자 컴퓨터 종목군인 줄 몰랐던 종목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고순도 금속 관련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HVM이 어제 올라갔고요. CQ센도 이제 양자 암호 관련한 내성 쪽의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양자 암호 쪽이, 양자 컴퓨팅 쪽이 3거래 연속 시장 내에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임을 이어갔는데 다만 오늘 새벽 기준으로 뉴욕장에서는 알파벳도 밀렸고요. 리게티 컴퓨팅도 하락했습니다. 양자 쪽에 변동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양자는 지금 테마로 볼 때 알파벳과 리게티를 좀 잘 보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좀 영향을 받을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K특산품으로는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수주 쪽에서 어제 좀 의미가 있었죠. 수주산업, 조선 원전 방위산업 이쪽이 트럼프 당선 이슈 이후 국내에서
이제 계엄과 탄핵 불안이 나오면서 국가 신뢰도에 대한 충격 우려감 속에 수주 산업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원전 쪽도 올랐고 그 전 거래일에 조선이 강하기도 했었죠.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방위 산업 쪽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K2 폴란드 수출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는 듯 했으나 이것은 국내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정치적 상황의 문제가 아닌 폴란드 내부의 문제로 기업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단기적으로 너무 낙폭이 컸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등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이 좀 모였고요. 주가가 올라서기도 했네요. 방산주들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것인지 참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물론 방산 쪽에서는 종전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일시적 노이즈가 되곤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으로의 방한 혹은 중국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들이 이렇게 있죠. 콘텐츠나 게임 어제 강했고요. 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아이폰 관련주들의 시세가 좀 있었는데 이것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섹터가 상승의 명분을 안고 화수목 회복하는 흐름을 나타낸 것이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얘기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바이오는 좀 조정을 받았었죠. 정책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낄 수 있다라는 우려감, 트럼프 당선 이후 등장을 했고요.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로 인해서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기대하는 목소리 또한 계속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느려진다 하더라도 인하의 방향은 미국에서 계속 될 것이다라는 것과 GLP-1 등의 어차피 개발할 수밖에 없고 포트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 치료 물질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과거 바이오와 달리 최근에 실적과 기술, R&D 측면에서 충분히 성과를 내고 주목받는 기업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 주자가 또 알테오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의약품 쪽의 관세 가능성이 낮다라는 분석과 함께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해서 노이즈가 많았는데 어제 일부 미국 하원 의원이 강경하게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단에 조금 힘이 되는 내용이기도 했죠. 그런 가운데 키움증권의 의견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요. 여전히 바이오에는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유망 기업으로 꼽혔던 기업 외에도 관심을 갖자라고 말합니다. 특정한 종목군으로 우리 다 아는 알보리펩 종목들로 쏠림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쏠리는과 동시에 다른 바이오들이 굉장히 소외됐었고 그쪽이 수급 빈집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최근 뉴페이스에 대한 흥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소외된 종목들에서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합니다. 키움이 언급한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시세 측면에서 약간 주도주와 소외주 예를 넣어본 건 알테오젠과 메디포스트입니다. 알테오젠이 올해 엄청나게 좋은 시세를 내다가 최근에 흔들렸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동안 메디포스트는 정말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또 최근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크로스되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꺾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소외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단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의 시세를 좀 자극하는 것들이 있었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12월 들어서 상승률 21%, 화이자와 승소 소식이 있었고요. 파미셀도 50%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반도체 쪽 소식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두산전자로 CCL 재료 공급 이슈가 조금 있었고요. 어제 급등세, 어제 급등은 첨생법이라던가 줄기세포 쪽의 모멘텀을 받지 않았을까, 함께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녹십자도 12월 선전하는 흐름이었고요. 메디포스트도 30%의 12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펩트론이 상한가 들어갔죠. 일론 머스크의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언급이 있었고요. SK팜테코의 비만 치료제 수주 관련한 소식도 전달이 됐고 미국 보건부에서 GLP-1의 보험 적용을 할 거라는 기대 등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단에 관심이 올라가서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강했고요. 그 앞단에 가장 강하게 섰던 건 펩트론이었습니다. 펩트론도 상반기 좀 좋았다가 하반기 좀 큰 변동을 많이 겪었었는데 어제 강하게 올라갔죠. 이런
소외된, 장기 소외주던 단기 소외주던 이쪽으로 관심을 좀 넓혀봐야 될까요? 바이오에 대해서 전략 잠시 후에 세워보겠습니다. 그 소외단의 이슈를 자극할 내용으로 어제 첨생법을 좀 짚었었죠. 2025년도 2월에 본격 시행이 됩니다.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등의 첨단 재생 의료 기술을 접목시켜서 관련한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더 속도를 내게끔 해주는 법인 거죠. 꿈의 기판, 꿈의 배터리, 꿈의 컴퓨터에서 이젠 꿈의 치료제인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도 관심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줄기세포 치료 관련해서 종목들을 조금씩 더 추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첨생법이라는 일정이 내년 2월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정을 앞두고 관련한 뉴스들이 조금은 더 모이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카이스트 측에서 동물 성분 배제한 무이종 환경에서 인간 장 줄기세포를 대량 배양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때마침 전일 브리핑과 잘 맞닥뜨렸어요.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도 선전했고요. 파미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등 흐름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밖에 여기 있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다 강했고요. 큐르셀도 어제 올라가는 흐름, 아크솔루션도 13% 정도 상승세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그동안은 못 보고 있었던 제약바이오주 관심 둘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성우 이사님과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뉴욕 증시로 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앞서 오프닝에서 전달됐다시피 모두 다 하락으로 숨고르기 현상을 보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것은 고용이 살짝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자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금리가 하락하며 시작을 했었는데 12월 PPI 예상 상회 이슈라던가 ECB의 금리 인하 소식을 밝혔으나 앞으로 점진적인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덜 비둘기였다라는 것에 유럽권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갔고요. 미국의 국채금리도 상승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FMC 이전에 관세 부과라던가 이런 물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일부 불안감도 조성이 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33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와 금리의 강세로 인해서 기술주 중심의 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네요. 하나씩 좀 볼게요.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에서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들면서 반도체 약간의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마이크론 3% 함께 동반 하락이었고요. 웨스턴 디지털도 당연 같이 밀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플이 굳건하게 상승을 유지해 줬네요. 주요 하드웨어 칩에 대한 자체 생산 얘기를 계속 꺼내들고 있죠. 브로드컴과 제휴해서 AI 칩을 생산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와이파이나 혹은 블루투스 관련한 칩은 스스로 생산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면서 애플은 일단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좀 증가했네요. 브로드컴은 애플과 제휴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애플이 기존에 쓰고 있던 브로드컴의 와이파이 칩을 자체 칩으로 돌린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장중에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서는 배당금이나 실적 내놓고 반도체 솔루션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또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브로드컴이 장중과 뉴스가 굉장히 많았고 시간 외에서는 실적으로 일단 올랐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파벳과 리게트 컴퓨팅은 차익 실현 압박이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쪽 살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쉬어간다라는 느낌을 명확히 줬죠.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 느꼈고요. 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밸류 부담이 있고요. FMC를 앞둔 부담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의 색이 조금은 더 짙었던 뉴욕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글이 참 이슈 측면에서 거침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AI 산업에 보이는 구글, 제미나이 양자 컴퓨터 이슈부터 유튜브, TV 관련한 구독료 인상 소식도 추가로 전달이 됐는데 이 하드웨어 제품, 구글의 사업 부분에서 조금씩 구글의 욕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구글이 삼성과 협력해서 XR 헤드셋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메타와 애플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고요. 이 XR 헤드셋에 눈에 띄는 것은 구글 지도나 유튜브 혹은 제미나이 등을 모두 접목시킬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미나이는 AI죠. AI가 기기에 접목된다. 이것을 유추해보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삼성 관련한 하드웨어 쪽으로 주목해볼 수 있는 뉴스일 수도 있으나 온디바이스 AI로 한번 살펴보죠. 구글의 이런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야욕뿐 아니라 우리는 온디바이스 AI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애플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의 가속화, AI 소프트웨어가 대중에게 다가와야지만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것을 자극할 것으로 가장 기대되는 건 애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애플이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애플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유지하는 거겠죠. 애플은 언제나 대중들의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자, 웨드부시, 기존의 애플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꽤 많이 냈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 웨드부시의 2025년 테크 섹터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술주 M&A 증가한다. 내년에 테크 더 오른다. 그리고 시가총액 4조 달러 클럽에 3개 기업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첫 문을 애플이 열고 그 뒤를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따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내년에는 시총 2조 달러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고요. 또 10가지 전망 중에 어제 해낸커 브리핑해줬던 사이버 보안이 강력 하위 섹터로 부상할 거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아이폰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거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아이폰, 애플 한 번 더 짚어봐야 될까요? 애플에 대한 기대는 결국 대중화입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애플은 AI 산업에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빨대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애플에 대해 거는 기대는 높죠. 중국에서도 조금은 달라지는 기류가 있습니다. 내수 소비를 집중 부양하겠다라는 중국의 부양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도 좀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있죠. 스마트폰 보조금 쪽 등이요.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던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관심을 단기적으로라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 BH, 덕산 네오룩스 등등이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요즘 디스플레이 종목들도 낙폭 과대 쪽에서 꽤 관심을 받습니다. 최근 증권사 굉장히 많은 페이지에 보고서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덕산 네오룩스 등을 중심으로 같이 올라가는 흐름 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폰과 OLED 쪽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지 뭐 애플의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니까요. 아이폰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연결고리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내일에 있을 정치적인 분수령을 앞두고 조금 관망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일 만기일 영향 일부 대형주의 되돌림도 살짝 주의는 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한 2거래일 국내장에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밤사이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바이오 쪽이요. 알테오젠 과연 코스닥 시총 1위로서 반도체 전체 센티를 쥐고 있는 이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건 기존의 대장이었던 삼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실적 정말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연매출 4조 돌파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알테오젠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소외되었던 다른 종목들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중부터 시간 외까지 이슈가 있었던 건 비보존 제약입니다. 식약처로부터 비마약성 진통제 허가 소식 개별 종목으로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정리해 드리고요. 시간 외 9% 상한가 부근이었다 참고하시죠. 자, 테마로 는 정치 테마주 뭐 어질어질합니다 요즘. 그래서 시간 외에서도 동신건설, 형제알리트 이런 종목들 어제 오르긴 했는데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는 거고요. 재건과 경업 쪽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의 인터뷰 내용이 이슈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포기하지 않고 이제 합의에 도달해 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드러내기도 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한 북한 이걸로 인해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난 김정은과 잘 지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 경업 쪽, 뭐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이슈가 있을지 보시죠.
자, 2025년도에 대한 전망 얘기들이 이제 솔솔 나오는데요. 삼성증권의 비관 속에서도 주도주는 태어난다라는 제목이 인상 깊어서 넣어봤습니다.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비관이 많이 섞여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생존 전략을 짜야 된다. 트럼프 2.0을 대비하고 각자 도생하는 섹터들 그리고 대체 불가 섹터를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솔로 플레이 측면 각자 도생에서는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진 쪽 알테오젠, 디어유 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2.0으로 봤을 때는 셰일가스 수출 등을 기대했을 때 조선 쪽, 피팅 쪽도 같이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소프트웨어 시대에서 네카오, 크래프톤 짚었고요. 한국만의 강점으로는 엔터나 K푸드 등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빼놓을 수 없는 머스크 트레이드 중에서 하나 에어로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2024년 마무리 잘 해야겠죠. 내일 일정 있고요. 17일부터 19일까지 삼성의 DX와 DS 부분에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와 혹은 가전, IT 쪽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는가도 궁금한데 사실은 내년도 전략이어서 로봇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도 일단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FOMC 중요하고요. 다음 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크리스마스 좋겠네요. 이날 휴장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도 앞두고 어제도 콘텐츠주가 강하기도 했네요. 올 한 해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섹터 이슈 심도 깊게 들어갑니다. 오늘은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은 게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4분기에 들어서 게임과 엔터주들 그래도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임주 특히 오늘 중요한 일정 앞두고 있습니다. 더 게임 어워즈, 오늘 2024년의 게임계의 오스카상이 개최가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번엔 또 특별한 것이 네이버를 통해서, 네이버의 치즈직을 통해서 동시 통역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을 하면서 이 게임계의 오스카상을 실시간으로 실황 중계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게임 어워즈를 통해서 그 한 해 동안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던 게임, 인기가 많았던 게임, 그리고 게임 관련한 유튜버들 중에선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잘했나 이런 것들을 모두 동시에 겨룰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임 업계는 이 TGA 2024를 가장 큰 이벤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TGA 2024에서 30개 부문 그리고 무려 96개의 게임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각종 게임의 최신 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게임주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게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모두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게임사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TGA 2024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붉은 사막, 가장 크게 좀 펄어비스에 대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임이죠. 이 붉은 사막의 출시일이 아마 TGA 2024에서 공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은 여러 차례 시험 플레이 영상을 통해서 생각보다 어려운데 어려운 만큼 재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자, 넥슨의 경우에는 카잔의 최신 정보가 TGA 2024를 통해서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프트업의 경우에는 국내 게임사 중에서 유일하게 스텔라 블레이드가 2개 부문의 후보에 올라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신증권에서는 연말 또는 내년에 신작 출시 예정 기업들 위주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링크드 그리고 액션스퀘어, 스타코링크가 상한가에 안착을 하기도 했는데요. 액션스퀘어 이슈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하겠고요. 링크드 역시도 액션스퀘어의 이 자회사, 모회사라는 점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링크드는 이전의 이름은 YJM 게임즈이기도 하죠. 사명을 좀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위메이드, 드래곤플라이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사실 액션스퀘어가 워낙에 좀 빠르게 상한가에 안착을 하다 보니까 여타 게임주의 상승폭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의 규모를 전망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를 함께 보시죠. 사실 코로나 때 워낙 게임주들이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뭐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P2E 게임으로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까지 게임주들을 부상하게 하는데 한몫을 하기도 했죠. 자, 사실 AI 소프트웨어 수혜 기대감과 플랫폼 수수료 붕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 속에서 조금은 장밋빛 전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망일지라도 게임주를 좀 좋게 보자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좀 가지고 온 셈인데요. 2022년도엔 이렇게 YOY 성장률이 푹 꺾이는 모습을 보였던 게임주들 점차적으로 이제는 계단식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그리고 2026년에도 계속해서 플러스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미래에셋증권의 추정치인데요. 무엇보다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쪽은 생성형 AI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상인 최승호 연구원에 따르면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게임주들이 의외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을 보신다면 뭐 의료 AI 쪽도 보실 테고 여러 방면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쪽이 많겠으나 게임 역시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000년대는 퍼스널 PC가 온라인 혁명으로 좀 작용을 했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 혁명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 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부재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모멘텀을 찾을 것인가? AI 소프트웨어 열풍은 상대적인 소외 섹터인 게임 그리고 게임 소프트웨어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진다라는 코멘트 전하고 있습니다. 게임과 고성능 생성형 AI가 접목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시장이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넥스트 모멘텀은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게임 소프트웨어 역시도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플랫폼 수수료 붕괴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미래에셋 이미석 연구원의 발간 자료를 11월 말에 발간된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내년 업종에 불어닥칠 가장 큰 변화는 플랫폼 수수료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앱 수수료가 한 30%가량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7%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안에서 구글이라던가 앱스토어 관련해서 반독점 관련한 소송들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앱 수수료가 17%까지도 인하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게임 업종의 시총은 50% 이상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수료 인하로 전반적인 성장세는 13%에서 26%까지 연간 성장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 소프트웨어 수혜 기대감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지금 현재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긴 바의 형태 31% 응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게임업계의 생성형 AI 활용도가 단기간에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텐데요. 최승호 연구원은 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 개발자 대체까지는 아직 좀 한참 남았다라는 의견이고요. 유의미하게 게임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는데도 그다지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성형 AI를 활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더 효율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퀄리티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효율성을 보일 것인가라고 저울질을 해봤을 때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현재 고성능 AI가 게임에 접목되고 있는가라고 들여다보니까 크래프톤의 자회사 렐로게임즈에서 2023년에 출시한 언커버 스모킹건의 경우에는 GPT-4O를 통해서 API를 호출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오늘 민영 앵커도 언급을 해준 부분인데 온디바이스 AI가 접목이 되면서 크래프톤의 인조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생성 모델을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 3분기 실적 발표 때도
AI를 전면에 내세웠던 크래프톤입니다. 이에 따라서 설치형 소형 언어 모델이죠. SLLM을 탑재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목표한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상인 증권에서는 현재로서는 크래프톤, 넥슨과 시프트업, 펄어비스가 눈에 띄는 AI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탑픽은 크래프톤 짚고 있습니다. 펍지에 대한 이야기, 크래프톤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이 되고 있죠. 고성능 AI와 엔진 업데이트를 통해서 수명이 더욱더 길어지는 IP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 AI 관련해서 언급이 많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크래프톤은 펍지라는 강력한 IP를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는 47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상승 여력은 55.4%로 집계가 되고 있고 투자 의견 매수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온라인 앱 수수료로 돌아와서 지금 17%가량으로 만약에 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모바일 수수료 기준입니다. 2025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라고 따져봤을 때 넷마블, NC소프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시프트업, 넥슨게임즈, 펄어비스 순으로 아마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액과 시가총액 민감도는 노란 색깔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앱 수수료가 이렇게 만약에 절감이 된다면 앞서서 고성능 AI를 게임에 접목시킴으로써 사실 코스트컷보다는 퀄리티 업에 방점이 찍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앱 수수료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코스트컷과 직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2025년에 게임 업종을 뒤흔들 가장 강력한 이슈가 될 것으로 이미석 연구원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신작 공급량이 13에서 26%가량 늘어나고 모바일 플랫폼 수수료는 39조 원에서 22조 원으로 확 줄어들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용 개발비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서는 신작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의 퀄리티를 업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게임사의 이익 민감도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순으로 즉각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개발사들의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탑픽으로는 시프트업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11월 마지막 주에 발간이 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시프트업 주가가 4만 원대 후반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 여력이 한 92%가량으로 집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주가가 5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낮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80%대의 높은 상승 여력을 제시한 9만 5천 원의 목표가 제시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수료율을 30%에서 좀 줄였을 때 순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 숫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액션스퀘어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위메이드 전 대표 장현국 씨가 액션스퀘어 공동대표로 합류하게 됐고요. 투자 금액은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장현국 전 대표의 투자 성공 사례를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시프트업의 경우에는 2018년에 10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7배 수준의 차익 실현을 완료한 상황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라이온하트의 경우에는 50억 원 투자에 확보한 보유 지분 일부를 2022년에 처분을 했는데 회수한 금액이 무려 1,187억 원입니다. 4년 만에 20배의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매드엔진의 경우에는 설립 초기에 총 50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절반에 좀 못 미치는 40%가량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메이드가 최근 매드엔진 인수를 결정했는데 평가 기업 가치를 5,079억으로 출산을 하고 있죠. 그만큼 장현국 대표가 손을 댔다 하면 정말 큰 차익 실현을 내면서 성공 투자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액션스퀘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겁니다. 사실 액션스퀘어는 자본 감식에 대한 우려감 여전한 상황인데 과연 어떠한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인가,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쪽으로 좀 퍼포먼스가 기대되지 않나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현재 장현국 부회장의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 좀 안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BH와 테슬라 이슈가 BH의 주가를 7.7%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공급계약 공시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차량 내부에 테슬라가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만 둘 것인데 BH EVS의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기를 전기차 쪽에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기존 고객사는 GM이라던가 포드라던가 주요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무선 충전기도 테슬라 향으로 납품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어제 주가를 끌어올린 셈이죠. 자, BH EVS의 최대 주주는 BH라는 점에서 어제 장중에 좀 자극을 받아갔고요. BH는 주주 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삼성증권과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공시를 내므로써 물 들어올 때 노래 좀 젓겠다라는 의지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시간외에서는 0.4%가량 약간의 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이 점은 오늘 투자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각 섹터별로 참 추가되는 뉴스들도 많고 짚어야 될 흐름도 많습니다. 소식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전략의 공을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상홍 이사님과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은 이사님을 봐야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네. 어느덧 저희에게 스며드신 이사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화수목 흐름을 본다면 증시가 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괜한 기대를 또 갖게 됩니다. PBR 0.8배 단에서 일어선 증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은 기간 동안. 우선 미국은 그 물가지표단에 확인을 하면서 조정이 좀 나타나기는 했어요. 이게 시장이 꺾인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어제 이제 그 CPI 발표가 먼저 있었고 PPI 발표가 바로 있었는데 이 PPI 같은 경우가 CPI의 선행성이 있다 보니 지금 연준이 원하는 건 뭐 중립금리 수준 그 정도의 금리, 인플레이션 한 2% 정도 같은 경우가 목표인데 3% 정도 이하로 물가가 떨어지기는 했어요. 아주 안정합니다. 그 속에서 물가에 대한 부분에 하향 속도가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빌미죠. 빌미. 네. 아주 좋은 컨디션 속에서 건강한 상황에서 살짝 몸 컨디션 같은 경우가 이상할 수 있다 보니 좀 경계를 나타낸 건데 대세에는 지장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을 주요하게 봤던 게 뭐 선물 옵션 만기 부분도 있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만약에 어제처럼 오후에 과하게 들어오게 되면 오늘은 기계적으로 좀 출회가 되기는 합니다. 네. 때마침 미국 시장도 좀 밀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한 3일 정도 올랐을 때 나왔던 그 이전의 조정 같은 경우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약간 전국의 요소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은 제거하고 보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반등으로 인해서 그 전거래일처럼의 급반등 혹은 급 하락의 가능성은 낮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오롯이 시장 자체를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말에 있을 이 변동을 자극할 내용은 지나가고 나서 좀 더 공격적인 혹은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고민해 봐야겠죠. 바이오로 그럼 좀 압축된 전략을 여쭤볼게요. 사실 알보리팹으로 대변됐던 바이오 섹터에 엄청 잘 나가던 종목들에서 이번에 시장이 흔들릴 때 다 같이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알보리팹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종목군에서 좀 더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쪽도 수급 빈집으로서 또 새로운 세핑이라는 키움증권의 표현이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대응 가능할까요? 저는 새롭게 뭔가를 확장하기보다 컨셉은 괜찮아요. 네. 새로움을 찾아서 뭐 줄기세포 또는 이제 기타 뭐 이벤트가 있는
쪽 같은 경우를 찾아서 접근하는 건 괜찮은데 GDP를 대입을 해봐요. 그다음에 그 속에서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쪽에 수혜가 언제나 제약바이오 쪽에 1등주였어요. 네.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처음에는 감염병과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했었고 이게 인구 구조 같은 경우가 소득이 높은 계층이 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에 도래했을 때는 건강에 대한 부분을 챙기다 보니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미용과 관련된 부분에 주가들이 강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셨죠. 많이 버시던 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건강관리하고 그런데 수명이 늘었어요. 네. 과거와는 다르죠. 뭐 40, 50대, 50에서 60, 이제 70에서 90, 100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미용과 건강관리 부분이 더 진화해서 시장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와 함께 단순히 차원이 낮은 쪽으로 만족을 하기보다 즉 그 뭐 먹는 거나 네. 아니면 기타 부분 이거를 먹는 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기보다 나에 대한 관리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다 보니까요. 사회도 그렇게 변하기도 네. 했고요.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이런 쪽이 또 각광을 받게 되는 구조거든요. 이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데 이 속에서 초기 침투는 이미 한 상황이고 실적에 대해서 성숙기는 아니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에 무게를 두고 여전히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과거 대비 이제 예쁘고 젊게 나이 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기 네.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중심을 두고 보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그럼 비만 치료제 종목들 중에서 뭘 보실까요? 뭐 일라이릴리 또 있을 거고 뭐 밤사이 미국에서 내렸지만요. 인벤티질의 펩트론,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으세요? 펩트론은 시장에서 뭐 확실히 물질이라는 부분을 놓고 택한 것이고 추후에는 뭐 게임 체인저는 경구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하고 있는 종목은 D&D 파마텍 D&D, 이런 네. 종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여기에서 단가를 먼저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기업들, 그 기업이 시장을 점유율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나오면 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나오면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네, 바랍니다. 네, D&D 파마텍 일단 비만 쪽에서 앞단에 두고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시장과 바이오에 좀 초점 맞춰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게임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있다라는 점도 해안 앵커가 잡아줬고 자세하게 어제 나왔던 장영국 대표 관련한 소식들까지도 다 전달을 해줬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게임에서 본질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건 뭘까요? 보통은 새로운 게임의 출시 일정들, 그 다음에 이 출시하는 게임 같은 경우가 히트를 칠 만한 요소를 갖췄으면, 뭐 최근엔 아이디어가 게임스컴에서 다관왕을 했던 게임 같은 경우를 주로 바라보긴 했어요.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기대가 되는 게 아까 짚어주셨지만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같은 경우가 출시일이 확정이 될 텐데 1분기랑 4분기는 피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때는 대작의 출시가 미리 예정돼 있다 보니까 한 2에서 3분기 정도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또 빠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벤트 일정에 따라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란 걸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아까 그 설문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정도가 한 30%, 나머지는 조금의 혼조세가 있었는데요. 네. AI로 파생되는 산업의 이 결과물들,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여기에서 매출에 대해서 위로 열릴 수 있는 쪽은 AI 쪽을 다 활용을 할 겁니다. 그게 원년이 본격화될 수 있는 게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AI 쪽 같은 경우 왁 게임은 결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저는 펄어비스를 펄어비스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라던가 혹은 연초의 신작 이슈라던가 그리고 이런 굵직한 일정 등 AI 도입으로 인해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는 일정 부분 등 게임에도 긍정의 시각은 모이곤 있는데 종목의 선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사님의 시각에서는 펄어비스를 앞단에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이폰 살펴볼게요. 이제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랬으니까 또 온디바이스 AI 적용해서 가장 또 끝단에 있을 것 같은 이 엣지 제품에 네. AI를 적용하는 관심이 있고요. 그것의 문은 결국 애플이 열 거라는 기대가 여전합니다. 네. 올해 정말 애플은 주목받지 못했지만 웨드부시도 그렇고요. 최근에 애플 주가가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에서 야, 이제 애플 좀 봐야 될까요? 이걸 봐야 되겠어요. 봐야 되고 온디바이스 AI 쪽 같은 경우가 저는 어제 살펴봤던 건 아침에 깨면 SNS를 하지는 않지만 네. 접속은 해보거든요. 그냥 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려고 그 페이스북을 접속하니까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그래서 이건 뭔가 페이스북의 보안 이슈나 그런 게 아니라 인텔리전스가 진행이 되면서 뭔가 트래픽이 과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애플이 이제 그 인텔리전스 이 부분을 진행을 한 적용했죠. 거죠. 진행을 한 거고 여기에 맞춰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AI를 이제 갤럭시에 적용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건 작년 연말에 온디바이스 AI 쪽의 반응과는 다르죠. 네. 이제는 매출과 갖춰졌으니까요. 실적으로 나오는 상황일 거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캐치해서 이제는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항상 약간 이사님은 그러면 애플을 봐야지라는 의견을 주시는 느낌인데 애플과 국내 관련주 뭘 볼까요? 애플과 국내 관련주를 본다라고 하면 어제 시장 반응은 뭐 경쟁 구도가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전자 말고 우리는 다른 베타가 큰 종목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뭐 부품주를 보기보다는 직접 여기에서 박리담회식 구조보다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쪽을 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고 조금 편한 건 뭐 LG 이노텍, 삼성전기 이런 쪽이 편하고 나머지는 제가 또 종목으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그 온디바이스 AI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애플이 이끌 거지만 여기에서 뭐 추격하는 요소로 또는 역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삼성전자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디바이스 기업들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 파이가 커지는 와중에 어떤 특정 기업은 실적에 대해서 레버리지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게 뭔지 고민을 했었고 그런 기업을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켓 쪽이죠. 네, 패키지된 칩이 있어요. 칩의 정기적 성능을 검사하는 소켓이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되는 스마트폰에는 이 소켓 같은 경우가 쉽게 일반 스마트폰보다는 약 2배 정도 더 쓰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비용 통제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2배 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면 영업 레버리지는 이익률 단으로 15% 이상 또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주가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목표가는 18만 2천 원을 우선 제시를 해드려요. 목표가는 원래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기술적인 반등의 1차 잣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4만 5천 원을 제시를 합니다. 네, 리노공업, 온디바이스 AI, 애플, 삼성 이런 IT 부품 혹은 소재 부품단에 힘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은 관련한 토픽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이성호 이사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